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핀테크 혁신 과목 중에서 두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 이 두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 저희가 주요 기술 한 10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금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가지 이슈사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의 발달 또는 산업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사건들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산업과 관련된 무언가가 생겨서 그 무언가가 이 세상,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3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은 4번째다. 자, 대충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산업혁명은 이제 1차 첫 번째 산업혁명이 되겠죠? 자, 이거는 석탄과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이를 활용한 공장 운영체제가 도입되어서 생긴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로 이제 1차 산업혁명 전에는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죠. 농업이었는데 농업이 공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석탄이나 증기기관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또 이 기계를 이용해서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또 대량 생산을 하고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시골,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커다란 도시들이 생기고 공업이 또 발달하고 자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하는 그런 산업혁명이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증기기관 자 요걸 때문에 생기는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긴 4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자 이때는 이제 생긴 게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또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전기와 자동차를 이용한 그러한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의 에너지는 이제 석탄이었죠. 1차 산업혁명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석탄 또는 증기기관 자 이런 것이었는데 전기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또 동시에 이송수단이 이전에는 이제 증기기관차, 기차, 열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는 전기를 이용한 배, 선박 이런 것이었는데 2차 산업혁명 때는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운송수단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그러한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인데 이 3차 산업혁명은 주로 이제 인터넷,
또는 정보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 자, 이것은 이제 정보가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되고 또 나누고 자,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인터넷과 정보,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이제 전자정보를 말하는 거죠. 인터넷과 전자정보로 인해서 발전하는 시대. 자, 그게 3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3차 산업혁명을 연장하는 그 선상에 있는데, 자, 현재 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산업혁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는 사물 인터넷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랬죠? 이 4차 산업혁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초연결성입니다. 이 앞에 붙은 초라는 것은 슈퍼, 굉장히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연결을 또는 굉장히 촘촘한 연결을 한다. 그게 초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물 인터넷 또는 인터넷 중에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사물 인터넷 또는 기술, ICT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ICT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고 또 물건과 물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또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게 초연결성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성.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특징은 초지능화입니다. 자, 지능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초자가 붙었다. 그 말은 굉장히 커다란 발달된 지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인공지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초지능화,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처음에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다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능을 가진 기술 또는 기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초지능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발전 속도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이나 또는 산업의 진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따른 사회의 변화 또는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 자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 초연결성, 초지능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파괴적인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산업에서 생산, 유통 또는 소비 이런 전 과정에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지능화되고 또 생산성이랄지 발전하는 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중요한 기술, 기술은 수십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딱 10가지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0가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기술,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첨단 헬스케어. 자, 이 10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자, 먼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자, 체인이라는 것은 연결하는 고리를 체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자, 블록 단위로 체인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인터넷 거래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눠가지고 저장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래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근데 이 블록체인, 이 저장하는 기술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입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또는 해킹을 하거나, 자, 이렇게 수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누구든 그 변경된 결과를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 또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 구조입니다. 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한 2027년 정도에는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산업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산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또는 부동산 계약 아니면 요즘 상거래나 유통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자,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앞에 빅자가 붙었죠. 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그런 뜻이죠. 커다란 데이터.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볼륨,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순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V라고 하는데, 3V. 첫 번째, V는 볼륨, 즉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는 규모가 큰 데이터다. 그런 뜻이니까. 볼륨,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V는 velocity, 즉 속도라는 뜻이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 V는 variety, 즉 다양하다. 즉 데이터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은 이 데이터, 특히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죠.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 하나하나에 맞는 맞춤 추천 상품을 거기서 캐치를 해가지고 고객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구매를 충동하는 그런 데이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데이터, 고객 맞춤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들을 고객들이 아마존을 클릭할 때마다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 정보를 즉각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심야버스는 이제 밤 늦게 다니는 버스죠. 자, 그런데 노선이 어디에 가장 필요할까? 또 정거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 그것들은 빅데이터, 즉 버스를 이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고 어디에서 주로 움직이고 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심야버스가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선이 필요하겠구나. 자, 심야버스 정거장은 어디에 마련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 시간, 정류장, 자, 또는 심야버스 대수, 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SNS에서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여론 분석. 자, SNS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빅데이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을 말합니다. 즉, 자, 인공이니까 사람은 아닌데 인간과 비슷한, 즉,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또는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술이 되겠죠. 기술. 자, 그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커다란 동력을 가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을 한번 보면, 자,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 단계,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단계. 자, 약한 인공지능 단계라는 건 뭐냐면, 약하다 그 말은 뭐냐면, 기계를 인간과 유사한 지식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나 로봇이나 또는 어떠한 시스템이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지능을 갖는 사람을 모방하는 단계까지 만드는 게 약한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강한 인공지능 단계인데 인간과 유사한 메커니즘의 사고를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강한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둑도 이제 인간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바둑 뛰어나죠? 지난번 이세돌 기사하고 인공지능하고 했어도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겼죠?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의 능력, 인간을 사고하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단계가 바로 강한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는 진짜 인공지능인데 이 강한 인공지능 단계도 역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인간형 인공지능입니다. 인간형. 이 인간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 즉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을 닮은 그러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비인간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또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 또는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능력을 갖는 거죠. 비인간형. 물론 뭐 신에 가까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나 사고를, 즉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사고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인간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기술이 이제 로봇공학입니다. 로봇 엔지니어링. 자,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를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과 유사한, 꼭 사람 모습일 필요는 없지만 기능, 사람의 모습 또는 사람의 기능을 갖는 기계, 또 무언가를 스스로 조작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 이 기계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로봇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되는 거죠. 자, 로봇 공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술은 조작이나 제어를 할 수 있는, 즉 물건을 잡고 물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조작 제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잡고 놓고 움켜쥐고 움직이는 그런 조작 제어 기술을 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은 자율 이동 기술입니다. 자, 이동을 할 때 또는 물건을 움직일 때 자유롭게 로봇이 이동하면서 물건을 이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율 이동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물체 인식 기술입니다. 즉 사람처럼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물체 인식 기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지식, 공간을 인식하고 그래서 뛰어넘는다든지 자, 또 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기술이 물체 인식 기술, 물체를 인식하고 또 위치 인식 기술, 즉 위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공간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또 위치를 배치, 물건을 옮기고 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 앞뒤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그게 이제 물체 인식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 위치,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 그게 이제 위치 인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간과 기계의 연락, 자,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기계가 맺어야 됩니다. 기계들끼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을 주고받아야 되고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기계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이 기계에게 뭐 작업을 명령하고 또 기계는 그것을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하는 그 기술이 HRI 기술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자, 사람과 기계가 서로 상호 연락하는, 주고받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 및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을 제어 가능한, 즉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센서 및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오히려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힘과 기술을 갖는 그런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로봇이 등장해서 이제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보다 또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서 더 많은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거죠. 그 다음 기술은 양자 암호 기술입니다. 자, 이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 알갱이를 이용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의 알갱이를 만드는데 그 알갱이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쪼개면 분자로 쪼갤 수 있고 원자로 쪼갤 수 있고, 자, 그래서 쪼개고 해서 아주 작은 알갱이를 쪼개는데 그게 바로 양자입니다. 퀀텀 양자인데 이 양자, 아주 작은 알갱이인 양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송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일회성 암호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회성 암호키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습니다. 즉, 보안.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보안 문제입니다. security. 보안 문제인데, 자,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 암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 기술을 이용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랄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한 5가지 생각해 봤는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문제. 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한번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뭐 로봇이 생기고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뭐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다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사람은 뭘 할 것이냐?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 과연 주인으로서의 위치. 자, 로봇을 다스리는, 자,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인간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간의 위상이 여전히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인간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계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은, 자, 로봇이 다 일을 해버리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로봇이나 다른 기술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제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노동 문제, 사람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기술이 다 벌어들이는 거죠. 로봇이 돈을 벌어들이고, 로봇이 생산을 하고, 인공지능이 뭐 작업을 해서, 자, 돈은 이런 기술이나 로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돈을 법니다. 자, 이렇게 번 돈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부의 분배 문제가 생깁니다. 부의 분배 문제.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역할, 사람의 역할의 문제. 자,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끼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인간의 역할 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내고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해놔야지 4차 산업혁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계속 기술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쓰이는 기술들 계속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하는 기술은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things라는 것은 이제 사물을 말합니다. 물건. 자, 지금 현재의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서로를 연결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뜻은 서로 간의 연결망을 구축한다. 그게 인터넷입니다.
즉 서로 간의 연결망을 구축해서 연결해준다. 그게 인터넷이라는 뜻인데, 자, 인터넷은 현재까지는 사람과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자, 이런 것들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사람과 주로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물, 예를 들어서 나와 내 자동차를 연결해 준다든지 나와 내 컴퓨터를 연결해 준다든지 또는 사람과 아니면 핸드폰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사물과 사물 즉 자동차와 핸드폰이 서로 연결을 한다든지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서로 연결이 된다든지 또는 에어컨과 청소기가 서로 연결을 하고 뭐 한다든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또 사람과 물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사물과 모든 것들이 연결하는 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융합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홈,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자기들이 그 집주인이 원하는 작업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빠르게 서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로 막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다. 또 다른 기술은 무인 운송수단입니다. 무인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운송이라는 것은 뭘 옮기는 거.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 또는 드론, 비행기, 자, 이런 것들 또는 배, 기차,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기계, 자동차, 배, 기차 이런 것들이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작동을 해서 날아다닌다든지 뭐 달린다든지 자 물건을 옮긴다든지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게 있죠.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요즘 전쟁에서 드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런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파일럿 조종사가 필요 없이 자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날아다니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율주행차가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쭉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와 있는데 자 이게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가면은 사람이 한번 명령만 하면 최종 목표만 정해놓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다 알아서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필요 없이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 이 바로 무인 운송수단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운송수단이 이런 무인 운송수단으로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기술이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프린트를 하면은 예를 들어 종이 프린팅 같은 경우는 2차, 즉 종이 평면에다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3차적으로 즉 공간에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집을 설계 도면만 딱 기계에 넣어주면 이 설계도대로 기계가 쭉 프린팅 하듯이 찍어내듯이 쭉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건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공장기, 예를 들어서 심장이랄지 이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를 그대로 그 프로그램만 넣어주면 기계가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이랄지, 뭐, 의학이랄지, 이런 것들, 또는 요리, 자, 이런 분야 등등, 또는 어떤 부속품을 만든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 작업도만 있으면 공간에 어떤 물건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 다음 기술은 이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자,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가지 가짜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증강이라는 건 뭘 더 얹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오그먼티드. 자, 오그먼티드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뭘 더 추가해놨다, 뭘 더 붙여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공간에다 뭘 더 있는 것처럼 가짜로 더 추가로 붙이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미지나 가상의 영상을 더 씌우는 거죠. 자,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virtual reality, 여기서 virtual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의 차이는, 증강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거기에다 무언가 더 추가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증강현실이고, 가상현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가상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 다음 기술은 이제 의료와 관련됩니다. 의료, 앞으로 첨단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의술로 고치는 게 아니고 기계들이 기술로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의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의사는 여전히 필요하고 의술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술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첨단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의료산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가지 정도 핵심적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이 기술들을 금융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포커스를 금융 쪽으로.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술,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다양한 기술이 금융에 적용이 됩니다. 자, 금융에 적용이 되었을 때 가장 커다란 변화는 요겁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 자, 금융산업의 빅데이터랄지 클라우드 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융 고객 하나하나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들, 또 보험 상품들, 이런 서비스가 각 개인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상품들이 개발되게 될 거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자, 이거는 기존에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수많은 고객들이 수많은 욕구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금융 상품을 뭐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억 가지 넘는데 그런 것을 다 개발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컴퓨터 또는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고 따라서 고객 하나하나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 맞춤형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고객 하나하나에 맞는 그런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자, 현재까지는 금융 시스템, 예를 들어서 영업점이랄지 아니면 보험회사랄지, 자, 영업 또는 지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금융 사업을 했는데, 또 증권도 마찬가지죠. 증권회사를 이용해서 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금융 사업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금융 사업은 플랫폼화 될 것이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을 누가 효율적으로 잘 구축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즉 기술을 잘 이용해서 좋은 금융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고객 관리의 문제입니다. 고객 관리. 예를 들어서 고객 신용평가 같은 거. 자, 기존에는 신용평가가 고객의 금융 상태, 자, 대출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그 고객이 뭐 파산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그 고객이 어떠한 신용 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연체는 뭐 어떻게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신용 등급을 매겼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금융 정보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 고객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자, SNS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SNS에 무슨 내용을 포스트, 즉 실었는지, 또 이 고객은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자, 이러한 즉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은 얼마나 내는지, 또 공공요금은 얼마나 내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타고 있는지,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 같은 비금융 데이터, 또는 SNS는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 SNS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관심 있게 다루는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신용평가도 역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랄지 SNS랄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고객을 파악하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신용평가를 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이제 대면 거래가 아니라 금융 거래는 모두 비대면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포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금융 거래는 이제 거의 99%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래에서 지급 결제랄지 또는 돈을 거래하는 방법이 아주 간편하고 또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모바일 칩, 자, 이런 거 신용카드가 없이 사람 몸에 심어놓는 칩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 몸 자체가 신용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결제 수단을 개발해서 결제 수단이 간편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자, 지금
가지 금융 변화를 예측해 보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금융산업에 적용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 자세하게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뭘 했고 NH농협은행 또 하나은행 자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랄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것인가 한번 보면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업무가 자동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금융산업에 적용이 돼가지고 업무가 자동화된다. 자, 그래서 웬만한 금융 업무는 다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서비스 또 역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 응대 서비스도 자동화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자, 금융산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이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행동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기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준법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행동 또는 고객의 행동 또는 그 금융산업 내부의 직원들의 행동도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서 소비자의 사기 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준법 감시 행동도 역시 기술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인데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 문제, 자, 세금 문제도 금융이 중요한데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세금 문제도 다 기술이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금융산업 또는 금융기관은 기술이나 또는 금융조직 이런 것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재개발이랄지 직원 채용 이런 것들도 다 AI가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 금융의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 새로운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이 생긴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금융 플랫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동하는 금융 플랫폼. 아까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기계를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뇌와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생각하는, 의도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작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금융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복합 금융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다양한 산업이 접목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금융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시 금융 보안도 굉장히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 양자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불수단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에 인공 칩을 심어서 결제를 하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 돈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돈이라는 것은 이제 소멸되게 됩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 그 자체가 이제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소멸되고 사람의 몸에 칩을 심어가지고 자동 결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은행도 사라지게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자, 회사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그런 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AI나 로봇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하는데, 자, 우주에 관련된 금융 상품,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해양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바다 속을 이용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해저와 관련된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우주와 관련된, 앞으로 인간이 화성을 개발해서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화성과 관련된 모기지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이용한다 그러면 태평양과 관련된 모기지론을 개발한다든지, 자, 이런 다양한 우주와 바다를 이용한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서비스도 변하고 은행이나 이런 시스템도 변하고 금융상품도 완전히 변화하는 그러한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현재의 금융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금융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기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기술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금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금융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